정말 이 산맥이 기가 막힙니다. 저 뒤에 구름 뒤에 한라산에서 주변 오름까지 이 뷰가 참. 안녕하십니까. 박건호의 의료 한방입니다. 한방 여러분들 안녕히 계셨나요? 이번부터는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항암제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C라고 불리는 이 약제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게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실은 지난번 항암치료 총론에서 항암제의 5가지 분류를 말씀드리면서 이 ADC 항암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당시에 이 ADC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의 두 종류 중에 모노크로날 안티바디와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를 병합한 약제다라고 짧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구조로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모노크로날 안티바디라고 할 수 있는 이 백본에 이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의 약제인 페이로드를 링커라는 패스웨이를 통해서 부착한 항암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ADC 항암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키 컴포넌트 위주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ADC가 주로 쓰이는 암종이 현재로서는 뭐 브레스트 캔서나 일부 렁 캔서 같은 데서 시도되어지고 있고, 하지만 주로는 유로세리알 셀 카시노마에서 이제 쓰여지고 있고, 또 제가 유로세리알 카시노마의 비교적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진료해 왔고 연구해 왔고 했기 때문에 이 유로세리알 셀 카시노마에서 쓰여지고 있는 현재의 주요 약제들의 근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C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그러한 도전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 가능성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번 콘텐츠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ADC의 인트로덕션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대부분 우리 임상 의사들에 있어서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새로운 약제에 대한 기본 원리라든가 기본 구성,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해야 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임상 의사의 시각에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조금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DC의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ADC는 이제 이러한 구조물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안티바디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라는 이름으로 이미 현재 항암 치료제로 이제 적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라는 것은 결국 이제 캔서 셀에 갖고 있는 특정 몰레큘, 특정 안티젠에 대해서 이 안티바디가 특정하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안티바디를 단일 클론에서 다량으로 이제 생산해서 이제 항암제로 적용하는 약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이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가 예를 들어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트라스추마비라는 항암제라고 한다면, 이 허투를 왜 세포 바깥에서 이제 블록을 해서 허투에 의한 세포의 성장 프로세스를 방해해서 세포의 성장을 방해한다던가, 혹은 이 안티젠과 안티바디가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셀룰라 사이토톡시티, 면역 세포들에 의한 그런 것들이 유발된다던가, 혹은 이 자체로 인해서 주변 컴플리먼트들이 활성화되면서 또 사이토톡시티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항암제 하나로 이제 치료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이로드라는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를 링커를 통해서 이제 붙였다고 하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보다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액션 메커니즘을 ADC는 이제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 ADC를 혈관을 통해서
약물이 주입이 되면 크게 생각하면 혈관 안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지다가 이것이 이제 캔서셀을 찾아가면 그 안에서는 이 항암제를 잘 분리해서 추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크게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제가 들어가서 그 약제가 그 특정 암세포의 안티젠에 반응을 보여 여기에 이제 튜머 셀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바인딩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름 어떤 액티브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는 인터널리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포 안에 들어온 약제는 이 시점부터는 분해가 되면서 이 페이로드가 분리되어서 이 페이로드에 의한 사이토톡시티를 이제 가져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암세포의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분리된 페이로드는 비교적 하이드로포빅한 성격을 갖는데요. 이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자체는 하이드로필릭해서 이 안에서는 이제 안정적이고 또 세포막에 도달해서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이 안티젠 안티바디 결합 후에 인터널리제이션의 과정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지만 이 페이로드 자체는 보통은 하이드로포빅해서 이 안에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이 세포막을 통해서 쉽게 빠져나가서 주변 암세포에 또 쉽게 침범을 해서 여기를 또 사멸시키는 바이스탠더 이펙트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이 안티젠 안티바디 리액션에 의해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에서 보였던 동일한 효과, 즉 안티젠 안티바디 반응에 의해서 여러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셀룰라 사이토톡시티를 갖거나 혹은 주변 컴플리먼트를 활성시켜서 또 사이토톡시를 갖는 그런 ADC 메디에이티드 이뮨 리스폰스가 세 번째 기전이라고 하겠고요. 이러한 기전이 이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다면적으로 역할을 해서 항암 치료의 효과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기전이 이 ADC의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DC는 모노크로널 안티바디가 갖고 있는 이에게 반응하는 즉 주로 이제 암세포겠는데요. 암세포의 특정 몰레큘에 반응하는 데 찾아 들어가는 그런 이제 셀렉티버티를 가짐과 동시에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갖지 못한 사이토톡식 페이로드를 붙여서 도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치명적인 역할은 더 증가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갖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농도가 조금 더 낮은 농도에서도 이 집중적으로 암세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조금 더 과량이 들어가더라도 주로 암세포에만 찾아가기 때문에 이 톨러러블한 도주도 높아짐으로써 쉽게 말하면 이제 세라피틱 윈도우가 넓어지는 그것이 이제 좋은 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장점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뭐 바이올로직 미사일이다, 뭐 매직 블렛이다 등등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최근에 이제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항암제의 종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셀렉티비티를 갖냐? 사실 암세포에 도달하는 이 ADC의 약제는 현재까지 뭐 1, 2%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효과적으로 페이로드가 분리되는 경우는 0.1% 정도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우 적은 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동안 그 정도의 셀렉티비티도 없이 혈관으로 주입된 항암제가 그냥 우리 몸의 전신에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러한 것이 나름 이제 획기적인 변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ADC 항암제를 말씀드리기 앞서 이 시점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를 한번 우리 항암제의 발전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해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항암제가 이제 개발이 되면 크게 이제 각광을 받는데요. 이어서 이제 그런 어떤 독성이나 한계들이 드러나면 이것이 이제 아주 또 이제 멀리하게 돼서 이제 외면하는 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을 보인다.'라는 식의 이제 롤을 찾게 되는데요. 거의 모든 항암제들의 종류들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 봤고요. 하지만 인제 이런 것은 인제 여담이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코스를 가는 경우도 이제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최근 보면 주식도 처음에 이렇게 열광하다가 멀리했다가 그 내재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비슷하지 않나.'라는 인제 저의 짧은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렇게 하나의 종류의 약재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또 다른 약재가 또 개발돼서 이렇게 효과를 찾고요. 또 다른 약재가 개발돼서 이렇게 효과를 찾는데요. 뭐 크게 예를 한번 들어 본다면 거의 인제 7, 8, 90 년대까지 했던 사이토토식 케모 세라피가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하면 이제 90 년대 말부터 2000 년대에 인제 표적 항암제라고 부르는 타겟티드 에이전트 이런 과정을 겪었고 그 뒤로 인제 2010 년도 정도 해서 이뮤노세라피가 인제 그런 역할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뒤로 나타난 게 이제 ADC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ADC는 아직 이런 모든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인제 막 각광을 받고 있는 요 시점이라고 인제 생각을 되고요. 그래서 학회나 그런 데 가 보면 거의 어떤 세션이나 포스터를 특히 인제 ADC가 개발된 암종에 있어서는 거의 도배하다시피 인제 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폭발적으로 이 관심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인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이유로 이것을 지금쯤 한번 다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제 관심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실제 프랙티스 영역으로 몇 가지 약들은 이제 적용되어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또 아주 그렇다고 이제 멀리 있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조금은 저의 이 유튜브의 취지는 1년 뒤, 2년 뒤에도 들어도 의미 있을 법한 클래식한 내용을 다루는 게 이제 저의 계획이었는데요. 그런 클래식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이른 시점에 ADC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처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 동쪽 지역에 이제 조천 근처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물고요. 그리고 구자 쪽에 가서 한 4일, 그리고 성산읍 쪽에 가서 이제 3일 정도 해서 총 2주간의 제주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동부 지역이 제주 서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개발이 덜 되고 그래서 좀 자연과 조금 더 친밀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좋아서 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고요. 이 주변에 하나 이제 오름들이 이제 검은 오름이나 뭐 다랑시 오름 뭐 등등이 있고 여러 숲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 정도의 오름과 한 곳 정도의 숲길 정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여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한 편씩 보면서 하는 여행을 하고 있어서 제 제주도 여행의 세 개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하겠습니다. ADC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ADC의 구성 컴포넌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C의 구성 컴포넌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백본이 되는 이제 모노클로날 안티바디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세포마다 특정 혹은 많이 발현된 이제 몰레큘이 있을 수 있고 그 몰레큘을 세포 바깥에서 블록하는 게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고요. 세포 안쪽에서 블록을 하는 게 이제 티로신 카이나즈 이니비터인데 그런 이제 세포 바깥에서 하는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약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ADC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특성들을 이제 갖도록 유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티바디가 반응하는 이 부위에서의 이제 안티젠들이 기본적으로 튜머셀에만 이제 존재하고 가급적이면 정상 세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낮게 존재해야만 암세포만 이제 찾아 들어간다는 그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ADC의 링커를 통해 페이로드가 결합된 이 ADC라는 약제는 이 블러드 서큘레이션 안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암세포에 들어가서는 이제 분리되어서 페이로드가 인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제 블러드 서큘레이션 안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은 immunogenicity 가 인제 낮은 것들이 인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바이오 엔지니어링 기술이 충분치 않을 때는 이제 마우스의 B셀에서 이제 어떤 특정 안티젠에 반응할 수 있는 안티바디를 마우스 안티바디를 했는데, 이러니까 이제 과민 반응도 아무래도 이물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민 반응 같은 게 주입하면서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블러드 서큘레이션 안에서 이 약제가 제거되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이 안티젠과 붙는 이 팹 프래그먼트라는 이 부분만 마우스를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휴머나이즈 모델을 쓴 이제 키메릭 안티바디를 사용해서 어떤 부작용은 좀 덜하고, 또 이 안티바디와 관련된 여러 이뮨 메디에이티드 리스폰스는 더 효과적으로 잘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 뒤로는 이제 fully humanized 안티바디가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ADC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서 이, 이 프래그먼트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만 딱 떼어내서 여기다가 페이로드를 붙여서 ADC를 개발했을 때 블러드 서큘레이션 안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잘 된다는 이제 그런 연구 이력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팹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ADC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 이 안티젠 안티바디 리액션이 일어난 다음에 나름 역동적인 인터널리제이션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얼마나 또 효과적으로 발휘되느냐가 이 중요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의 하나의 그 ADC 효과를 위한 중요한 특성, 갖춰야 될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페이로드와 안티바디를 이어주는 이제 링커라는 구조물이 있고요. 간단하지만 이 ADC에서는 나름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서큘레이션 안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타겟 사이트에 도달해서는 페이로드를 잘 분리해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아이디어라는 링커고요. 또 이 링커가 약간 이 ADC를 이렇게 막 어그리게이션 시켜서 서큘레이션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제거되게 되는 그런 그런 어떤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최소화되는 약이 이제 아이디어라는 링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커의 이제 큰 게 두 가지 분류는 아예 그 이 페이로드만 딱 때려내는 이제 클리버블 링커가 있고요. 또 링커가랑 페이로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이 안티바디의 아미노 액시드가 함께 떨어져 나오는 넌 클리버블 링커로 이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그렇지만 이 클리버블 링커가 좀 더 이제 하이드로포비시티를 유지를 해서 바이스탠드 이펙트도 크고 여러 가지 사이토톡시시티의 효과도 크다고 해서 대부분은 현재는 이제 클리버블 링커로 개발되어지고 있고요. 과거 일부 약제들에서만 이제 넌 클리버블 링커로 이제 적용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버블 링커는 어떤 기전으로 이 페이로드를 분리하는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결국에는 이 서큘레이션 안에서의 환경과 캔서셀 안에서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해서 서큘레이션 안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캔서셀 안에서는 이제 분리되어지는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택한 방식이 이제 케미컬한 방법으로 이제 엑시더티가 캔서셀에서는 좀 더 높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로우 pH, 즉 엑시더티가 높은 상태에서는 분리가 되는 이제 그런 링커, 케미컬 링커가 한 종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글루타티온이라는 물질이 캔서셀에서 이제 매우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캔서셀 환경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이제 리듀서브나 링커가 이제 있겠고요. 다만 이런 엑스더티를 이용한 로우 pH를 이용한 케미칼 링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러드 서큘레이션 안에서도 아터리냐 베인에 따라서 좀 엑스더티가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아주 특징적으로 캔서셀 환경에서만 작용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서 주로는 이제 혈액암에서만 이제 주로 적용되어지고 있고요. 솔리드 튜머에서는 이제 크게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엔자임을 이용한 클리버블 링커가 있는데요. 이것은
캔서셀 같은 세포 안에 라이소솜 안에 있는 프로테아제 같은 엔자임에 의해서 여기서 분리를 해서 페이로드가 이제 분리되는 방식이 되겠고요. 베도틴 같은 디펩타이드 링커라든가 혹은 테트라펩타이드 링커 등이 돼 있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ADC의 대부분은 이 엔자임을 이용한 클리버블 링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페이로드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항암제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포텐시가 높은 항암제가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럭 투 안티바디 레이쇼라고 그래서 이 안티바디 하나당 붙는 이제 이 드럭의 개수를 표현하는 이제 DAR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일정하게 붙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많이 붙으면 이 페이로드는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라면은 또 이 ADC끼리 잘 엉겨 붙어서 또 제거되고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또 너무 하나는 어떤 동일한 약제 안에서도 어떤 경우는 이 페이로드 하나도 안 붙고 어떤 경우는 뭐 8개씩 붙고, 그러면 이제 PK, PD를 안정적으로 예측해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성이나 그런 데도 노출되기 쉬워서 안정적인 DAR을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또 이제 하이드로포빅하다고 했는데 이 하이드로포비시티 역시 너무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낮아도 그 세포막을 뚫고 나가서 주변 바이스탠드 이펙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또 너무 높으면 또 엉겨붙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어서 이걸 적절하게 이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하나의 구성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컨주게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 페이로드 링커를 이 안티바디에 이제 이 붙이는 이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이 과거에는 이 안티바디에 있는 이 라이신이 랜덤하게 여기에 이제 뭐 붙냐 안 붙냐를 따져서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럼으로써 과거에 보면은 하나의 동일한 약제지만 어떤 그 약제 안에서도 어떤 약은 하나도 안 붙고 어떤 약은 뭐 3개 붙고 어떤 약 6개 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하기 어렵게 아주 여러 가지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게 됐는데요. 최근의 약제들은 이 어떤 내추럴한 아미노 액시드가 아니라 넌 내추럴한, 주로 이제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 액시드를 일부 심어서 필요에 따라 거기에 이제 붙여서 이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약제가 딱 2개만 붙는다던가 대부분의 약제가 딱 4개만 붙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이 DAR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방식의 이제 컨주게이션 프로세스가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주게이션 방법은 호모제니어스한 DAR을 유지하는 데 아주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약이고, 따라서 이 호모제니어스한 DAR을 통해서 어떤 안정성이나 세이프티 혹은 효과 등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측해서 적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프로세스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 이제 어떤 ADC의 개발의 과정에서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왜 이게 퍼스트 제너레이션이고 왜 이게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게 서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 안티바디는 과거에 이제 마우스 오리진의 모노클론 안티바디를 썼다면,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휴머나이즈, 서드 제너레이션 아니고 풀리 휴머나이즈나 아니면 프래그먼트에다가 아예 그냥 붙이는 방식의 그런 안티바디를 이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링커도 과거에 이제 언스테이블했지만 지금은 이제 서큘레이션 안에서는 매우 스테이블하게, 그러면서 타겟에 가서는 잘 분비되는 그런 링커들이 이제 막 개발되고 있고, 페이로드는 당연히 이제 포텐시가 높은 것으로, 또 컨주게이션 메소드는 과거엔 이제 랜덤라이션에서 DAR이 아예 조절해서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0개 붙었다, 8개 붙었다 막 그랬는데, 세컨 제네레이션은 뭐 4개에서 8개, 최근에는 이제 2개에서 4개 등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하게 예측할 수 있는 DAR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이런 서드 제너레이션의 이제 ADC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다 이제 특허들이 있고 다 기술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본다면 아마 포스 제너레이션은 더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사실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만큼이나 아주 예민한 약제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관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씩만 그 보완을 해서 새롭게 좀 발전된 형태의 약제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약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C의 이제 개발과 어프로벌의 그동안의 역사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모든 ADC 리뷰 아티클을 읽으면 항상 이 폴 엔리크라는 이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이분이 그 약제를 뭐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컨셉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컨셉이 특별한 건 아니고 아마 병리학자 같으신데요. 어떤 그 패솔로지를 보면 캔서 셀에서는 특정 염색이 되고 그것은 특정 몰레큘이 있다는 거고 그 특정 몰레큘을 찾아가는 약제가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매직 블렛이라는 개념의 컨셉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컨셉일 뿐이었고 그것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어떤 더 이벤트는 없다가 이제 70년대 처음으로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생산을 이제 시도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몇 가지 약제를 붙이는 시도와 함께 2000년도에 최초의 ADC 드럭이라고 할 수 있는 잼투주막 오조가마이신이라는 약제가 ALL에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몇몇의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요. 다만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제 톡스티가 많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이 약 자체가 이미 페이트한 사이드 이펙트에서 위드드로를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2010년대가 되면서 면역 항암제, 이뮨 면역 항암제와 그다음에 카티라고 하는 이 셀 세라피가 거의 이제 광풍처럼 불면서 2010년대 중반에는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ADC가 쉽게 말하면 이제 뒷전으로 이제 밀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0년대 후반, 2020년대에 가면서 이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사실 이제 많이 높아봐야 한 20% 정도라는 것이 이제 점차 확인이 되면서 좀 이제 관심이 이제 식었고요. 그러면서 이 유로세리알셀에서 이 엠포투마 베도틴이라는 이 항암제가 나름 이제 임프레시브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ADC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제 보고되면서 2020년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들면서는 거의 이제 ADC와 관련된 많은 관심과 약제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까지만 별로 없다가 중반에 약간 늘어나는 듯 했지만 다시 이제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가요. 2020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ADC의 이런 현실임을, 이런 상황임을 아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ADC 관련 타겟 안티젠들은 정말 계속해서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거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런 다양한 페이로드를 붙이고 또 다양한 링커의 방법이 있고 또 다양한 또 컨주게이션 과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 또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사실 이제 ADC라는 약제는 매우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지,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DC는 단순한 이제 관심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몇몇 항암제에서는 실제 프랙티스에서의 이제 치료 옵션으로 이제 등장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10여 개 정도의 약제가 이제 레귤레이터리 FDA를 포함한 그런데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한 절반은 이제 혈액암 쪽이고 절반은 이제 솔리드 튜머 쪽이라고 하겠는데요.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지육 캔서에 주로 집중을 해서 진료와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지육 캔서, 특히나 또 이런 유로세리알 셀 캔서에서 이 ADC가 많은 이제 효과가 증명돼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ADC에 대한 메커니즘과 키 컴포넌트 그리고 타겟 안티젠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이제 ADC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임상 의사들의 이제 뭐 심포지엄 이런 데 가보면 사실은 그냥 이 주요 약제들에 대한 주 연구 결과, 피밸류가 유의했다, 유의하지 않았다 등등의 이제 내용만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 ADC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예민하게 역할을 하면서 효과를 하는 약이고, 그 예민한 부분들을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앞으로 많은 약제들이 나올 거라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은 인지하고 있어야 그런 새로운 약제들이 왔을 때, 나왔을 때, 아, 저건 저렇게 보완한 약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임상 데이터를 보던가 이제 치료를 해야 더 기억에는 남고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렸다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제주도에 제가 거의 첫 번째 방문한 검은 오름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검은 오름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오름인데요. 이제 전체 풍경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모든 오름이 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말발굽 형태로 이제 꾸려져 있는데요. 이 정상에서 제가 찍은 영상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관찰하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한 10여 분. 예, 이 일대에 여러 오름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잘 찍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요 느낌만큼은 아마 어느 정도 전달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오름은 이제 제주도의 일반적인 오름의 여러 가지 숲의 형태를 이제 갖고는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은 바로 이 곶자왈이라는 형태의 이제 숲인데요.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나무와 덩쿨들이 이렇게 엉켜서 울창한 수룹을 이루고 있는 제주도의 어떤 특징적인 숲의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이 곶은 이제 숲이라는 의미고요. 자왈은 나무, 덩굴, 암석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그걸 묶어서 하나의 표현을 하게 됐고, 과거에는 이것이 어떤 척박한 땅이겠죠. 뭐 농사가 되는 땅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이제 버려진 땅이고, 그래서 이렇게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온 땅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곶자왈이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매우 넓은 지역에 있고, 또 이렇게 스며들었던 이제 이 물들이 이 밑에서 이렇게 지하수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제 잘 먹는 이 삼다수라는 이런 물이라는 물을 이렇게 만들어내주고 여러 자연의 소중함이 이게 알게 돼서 최근에는 이 곶자왈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제주도 내에서도 높아져서 과거처럼 이런저런 테마파크 등으로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쭉 빠지고 빠진 채로 물을 좀 머물면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 비가 이렇게 꽤 많이 올 텐데 그럼 이렇게 물길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여기 해설사분께 여쭤보면 이 안에서 이렇게 특별한 물길이 없답니다. 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특징적인 이제 지형임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오름의 형태로 이 검은 오름이라는 이 공간이 설명되어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검은 오름과 함께 이 뒤로 쭉 펼쳐진 이 우리가 잘 들어온 만장굴이니 용천 동굴이니 하는 동굴들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별개가 아니고 이 검은 오름은 단순히 기생화산으로 이렇게 한라산이 생기면서 같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한 번 더 용암이 이렇게 용솟음 치면서 이 김영 해안 쪽으로 쭉 흘러나갔는데요. 쭉 흘러나가면서 그 표면은 먼저 찬 공기에 만나서 땅이 되고 그 밑으로는 이제 계속 용암이 흐르면서 하나의 그 불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거의 10여 킬로 이상의 이 용암 동굴이 형성됐는데 이것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매우 특징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제 용암 동굴계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같은 한 씨앗이기 때문에 이제 묶어서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라고 합니다. 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30분 간격으로 해설사분이 같이 해설을 하면서 쭉 하는데 이렇게 돌다 보면 거의 2시간, 3시간 코스라서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한 번쯤은 꼭 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암 동굴계는 제주도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록됐다.
라고 정도까지는 다들 잘 아실 텐데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안에서 보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저 한라산, 그 지금 말씀드린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그리고 성산 일출봉이 해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된 거고, 그 명칭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검은오름과 용암동굴계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아시고 한 번쯤 시간이 되신다면 제주도 방문 시에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